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오늘 특검에 출석하며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인데요. 겸손하게 보이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죄도 없다는 얘기일까요? 둘 중에 어떤 경우라도 국민은 고개를 갸웃할 것 같습니다. 김 여사의 혐의는 무려 16개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혐의가 있을 수 있나 해서요. 8월 6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쳤다. 아니 저거 누가 한 말입니까 대체? 하재건 평론가님. 바로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10시 11분쯤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공개 출석을 했는데 특검 수사 개시 35일 만의 일입니다. 아니 이 모습이에요. 차에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로 이동했는데 네. 포토라인에 서서 한 얘기가 바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게 쏠리는 걸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 때문인데 이것도 오늘 장면입니다. 최재명 교수님. 네. 김건희 여사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그런 걸 떠나서 오늘 이 영상 이것도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아픈 장면이에요. 지금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 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전직 영부인이 또 선거 처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전현직 대통령 부인 중에 이렇게 피의자로 포토라인에 공개적으로 쓴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2004년 5월에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소환 사실이 귀가한 뒤에 밤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후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또 한 사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2009년 4월에 참고인 자격으로 이때는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때도 역시 하루가 지난 이튿날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말 아픈 한 장면이죠.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대통령의 부인 중에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처음입니다. 네. 지금 역대 영부인들에 대한 그 수사와 조사 저희가 쭉 그래픽으로 보여드립니다만 공개적으로 출석한 건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조사가 끝났네 어쩌네 그런 속보가 나왔네 어쩌네 그런 말도 들려.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소환돼서 어떤 그런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받았습니까 지금? 지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총 16개, 최소 16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하루에 모든 조사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대로 급한 순서대로 사안의 중대성 순서대로 아마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특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군 공천 개입 사건, 건진법사와 관련한 청탁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 순서대로 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의 혐의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사건이라든가 또 IMS 관련한 그 집사와 관련한 그 투자 비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오는 속보들은 한 5시 46분경 그러니까 한 6시경 조사가 종료가 됐고 지금은 조서 열람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한 100페이지의 어떤 질문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모든 질문이 소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제2차 소환을 기다리면서 조사가 종결된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를 5시 46분 조금 전에 그러니까 뉴스파이터 하기 직전에 마쳤다는 이제 속보가 이제 뒤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최진영 변호사님,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100페이지 넘는 분량의 애초 뭐 질문지를 준비했다는데 그러면 그 질문 막 하면서 자 이거 물어봅니다. 다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혹시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혹시 뭐 남겨놓은 거예요? 저도 6시냐 9시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 6시까지 조사를 하고 또 조금 시간을 둔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한번 불러달라 그런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노 하면서 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법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6시에 마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특히 구속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그 특검이든 검찰 사무실에서 이 구치소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사실상 5시 정도에는 수사를 보통 마치는 게 맞고요. 그거보다 높게 길게 가려고 하면은 미리 본인한테 동의를 얻고 그리고 나아가 이 그 검찰에 있는 특검이면 특검보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차장 검사한테 도장을 맡아야 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6시에 마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그 말씀 좀 주세요. 일반적으로 검찰 꼭 특검 아니어도 검찰 수사 때 6시 정도에 마치는 게 일반 관례였다면 그 6시라는 게 주로 그러니까 일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교도관이 퇴근해야 되거든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진짜 그게 기록나는 현실적인 거예요?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보면 5시나 6시에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네네네. 실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크고 또 네. 특검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추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6시로 예측을 했냐 하면은 이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이 조사를 마치고 바로 구속영장을 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끝까지 조사를 하고 늦게라도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심야 조사까지. 그렇죠. 네. 심야 조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16개의 어떤 범죄의 피의 사실에 대한 네. 조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떻게 보면은 그 김건희 여사의 방어권도 보장해 주면서 나름대로 수사의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적법 절차를 보이려고 하는 의지를 나름대로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담 아나운서 기사에 보니까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현직의 영부인으로 있을 때 움직일 때마다 사실 뭐 패션, 헤어스타일, 뭐 등등 장신구, 가방, 뭐 옷차림 등등등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아까 영상 보니까 지난번 저기 뭐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안경도 쓰고 뭐 그랬던데 오늘은 안경 안 썼어요. 근데 뭐 그 외모도 뭐 관심 있는 기사 뭐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옷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목한 건 구두와 가방이 있었는데요. 아. 구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뭐 과거에도 예를 들면 동남아 순방 당시에 동행했을 때 그때에도 이 브랜드의 구두를 신었었고요. 또 G20 정상회의 만찬 환영 만찬 때도 이 브랜드의 이제 가방을 든 적이 있습니다. 2022년인데 이번에 이제 신고 나온 구두 역시 해당 브랜드입니다. 프랑스의 한 명품 브랜드인데요. 보통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하는 가격인데 2022년에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판매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고요. 일부에서는 한 60만 원대, 뭐 80만 원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가 주목되긴 했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가방이 역시 주목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방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방을 뭘 들고 나올까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오늘 들고 나온 가방은
국내 패션 브랜드 제품입니다. 정가는 한 15만 원 정도 하는데요. 실제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이라서 비교적 좀 저가 브랜드의 제품을 하고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든 전직 영부인이든 좋은 일로 관심 받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런 혐의 포토라인 선걸로 관심 받았으니 이거 씁쓸해요. 어쨌든 앞으로 특검 수사 어떻게 될 건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꿔볼게요. 집을 보고 나가더니 다시 돌아오나. 아니 하정엽 그런 사람 있잖아. 나는 집이 제일 좋아. 집 나가면 고생이야. 나 집에 다시 들어갈까 봐. 그런 사람인가 보네요. 귀가의 개념이 아니라 네. 지난 6월 30일에 한 남성이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찾은 거예요. 네. 그 남성이 이사를 할 생각인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집을 보러 갔을 때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그래요?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당시에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온 남성이 둘러본 후에 중개인과 함께 건물을 빠져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로부터 20분쯤 후에 네. 부동산 중개인 없이 지금 나가네요. 지금 나가는 나가는 장면인데요. 모습인데 약 20분쯤 후에 네. 부동산 중개인 없이 그 남성이 홀로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집을 한번 더 보려는 걸까요? 아니면 놓고 간 물건이라도 있는 건지 상당히 의아한 광경입니다. 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담아는 집 보러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저기 싱크대에 물 잘 나오는 거 다 틀어보자. 근데 저 사람이 아까 나 물 잘 나오는 거 안 틀어봤다. 다 다시 틀어보러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혼자 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보려면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가야 하잖아요. 맞아. 그런데 혼자 갔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사실 이 집의 현재 상태는 그랬습니다. 거주자가 출근한 상태라 부재 중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이 그 거주자에게 아마 양해를 구하고 비밀번호를 받았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집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그 누르고 나서 30대 남성과 함께 이 집 내부를 둘러보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이 30대 남성이 뒤에서 본 겁니다. 어머나, 어머. 몰래 보고요. 약 20분 뒤에 다시 돌아와서 그 집에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서 금품을 훔쳐간 겁니다. 어머나 아니 이건요 최진영 변호사님 다른 남양 특집 공포 영화 더 오싹해요 세상에. 야,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저렇게 집에 침입했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비밀번호를 유출될 수 있도록 보이게 한 공인중개사도 좀 책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건 변론으로 하고 네.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당사자가 있을 때 집을 보여주라라는 그런 얘기도 네네.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본인이 그 없는 사이에 비밀번호를 주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이 공인중개사가 잘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실제 봤더니만 이 30대 여성,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약 400만 원 정도의 금품, 귀금속과 카드 같은 것들 훔쳐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는 거니까 야, 이게 참 상당히 고의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 여죄가 없는지 좀 추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너무너무 나온 인간이에요. 근데 몹쓸 인간인데 최진봉 교수님. 아니 근데 저 몹쓸 인간은 다시 들어가서 4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훔쳐 현장에 내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쯤에 퇴근해서 집주인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낌새를 못 알아챈 거예요? 뭐가 없어진 걸? 아니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집을 뒤져놓은 거예요. 하기야. 네. 400만 정도 훔쳐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짧은 시간에 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집안 다 뒤집어놨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집에 들어간 거주자가 엉망이 된 집을 보고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어머, 저렇게 집을 저렇게 해놓은 거야, 진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집을. 어머, 세상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는 훔쳐서 도망을 갔으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저런 걸 훔쳐간 거예요? 예, 어머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피해 현장에 들어와서 지문 채취도 하고 유전자 검식도 하고요. 와. 그 족적도 채취해갔어요. 이야. 왜냐하면 이 신발을 신고 들어온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족적도 채취해서 신원을 특정했고 바로 저기 족적.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신원을 특정한 다음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하. 집 보러 온 사람이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이런 몹쓸 짓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당시에 그 수사했던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좀 관리를 깨끗하게 했던 집이라 좀 흐트러져 있고 신발 자국이 있고 해서 누군가 좀 침입한 것 같다라고 신고가 됐었어요. 오늘 애초부터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서 공인중개소 사무소에 가가지고 집을 알아본다라고 했던 것이지 우연히 집을 보러 갔다가 훔칠 만한 물건이 있어서 다시 방문해가지고 범행한 건 아니에요. 또 경기 안산에서도 그 전에 같은 수법으로 해가지고 타인의 카드를 훔쳐가지고 부정사용한 내역이 있었어요.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의 촉이 맞았네요. 손정혜 변호사님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거 이 몹쓸 인간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 남성 경기도 안산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도 안산에서 이렇게 동종 수법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남성을 어떻게 잡게 됐냐? 현장에 족적, 그러니까 발 관련한 흔적이 남았다는 거고요. 유전자를 채취했더니 신원이 특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원을 특정해서 이 사람의 위치를 추적을 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이 사람이 어디 있나 봤더니 서울의 영등포구 소재 한 사우나에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세상에. 그래서 범행한 지 5일 만에 이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남성 처음부터 절도 목적으로 이렇게 빈집을 찾아다녔다는 것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훔친 기금속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 일단 처분을 했고요. 그 처분 대금은 본인의 사채 빚을 갚는 데 모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몹쓸 인간. 저분 검거돼서 나오는 CCTV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앞서 잠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최진영 변호사님. 이거는요.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은 게 물론 저 몹쓸 인간 검거에서 천만다행인데 차제에 이제 더 수사를 해 나가야 될 게 저 인간이 팔아넘길 때 이른바 저걸 훔친 걸 알면서도 이 물건을 팔게 한 장물아비가 있었는지 좀 조사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아까 공인중개사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고의가 물론 고의로 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실수라 하더라도 이 책임을 혹시 이 집주인께서 이 공인중개사의 어떤 이 부주의로 내가 이런 재산 피해 물론 검거는 했지만 다 회수 못한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사채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적 피해도 입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허. 그만큼의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일을 위임을 맡겼는데 그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가지고 결국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네. 전체는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일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은 공제증서라면서 떡 붙여놨는 네, 게 있죠, 있습니다. 있죠, 네. 그게 바로 보험증서거든요. 결국 부동산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네.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있듯이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 피해자분들 단순히 이 뭐 빈털털인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해자는 100% 제가 봤을 때 구속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절도죄를 엄히 처벌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절도가 강도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절도를 정책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형사 처벌은 변론으로 지금 귀중품 저게 어떤 감정적 가치가 굉장히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인중개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노력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차제에 뭐 공인중개사 전국에 다 공인중개사분들 다 이러진 않을 거 부주의하진 않을겠지만 어쨌든 차제에 조금 더 조심해 주시길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오늘 이 소식이 정말 많은 인터넷상에서 떠들썩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홍진경 씨 뭐 다들 아시죠? 1993년에 슈퍼모델로 데뷔해서 당시에 고등학생 신분이었는데 베스트 어허. 포즈상을 받았어요. 오. 그리고는 방송 활동을 많이 하면서 뭐 예능인으로서 연기자로서 또 사업가로서도 굉장히 그랬었죠, 성공을 맞아요. 했죠.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근데 홍진경 씨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허. 2003년에 5살 연상의 비연예인인 사업가와 연애 5년 만에 결혼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그리고는 2010년에 딸 라엘 양을 얻었고 결혼 22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까지 다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법적 절차까지 마쳤다면 최진영 변호사님 이혼 소송 그것도 이제 법적 절차를 뭐 협의 이혼으로 아마 한 것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법적 절차를 마쳤다. 그럼 보세요.
특별한 지금 보세요. 22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왔는데 뭔가 이혼을 했다. 어떤 특별한 결심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뚜렷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사실 특별히 뭐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네. 나아가 두 분 다 한 분은 지금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알 만큼의 어떤 슈퍼 모델이고 남편분도 나름대로 어떤 성공한 그 기업가다 보니까 네. 제가 변호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비밀 유지 약정 했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마라라고 했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두 사람이 이혼한 사유는 외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나아가 자녀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 이제 벌써 다 장성했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다 어떤 양해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앞으로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이 가족들끼리 잘 지내겠다라는 걸 보면은 그 공력, 사실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끝 없이 끝내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그 홍진경 씨의 그 지혜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진경 씨가요. 이혼 과정과 이후의 상황 또 심경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일이 아빠를 처음에 몇 년도에 만났냐면 98년에 만났어. 맞아. 27년, 28년을 나일이 아빠만 알았고 나일이 아빠만 만나고 산 사람인데 그럼 왜 헤어졌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헤어진 게 아니야. 좀 다르게 살아보자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남이 되고 나서야 언니 뭐가 생겼냐면 진짜 우정이 생겼고 내가 예전에 연애할 때 너무 믿고 따르던 그냥 연인 관계를 떠나서 좋아하던 오빠였잖아 언니. 그치. 지금 너무 착하잖아. 언니 있잖아 진짜 지금 너무 나한테 좋은 오빠다. 하재근 평론가님. 연예인의 세계는 일반 대중들의 생활과는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지금 홍진경 씨 얘기를 듣고도 갸웃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22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 뭔가 다툼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헤어진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르게 살아보자. 뭐 그런 이유였다는 거예요. 네. 네, 정말 말로만 듣던 헐리우드 스타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 홍진경 씨가 지금 나한테 너무 좋은 오빠다. 이건 결혼 전에 하는 얘기.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혼한 전 남편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오빠라고. 네. 그렇게 막 훈훈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한테 막 덕담하고 이러니까 정서연 씨가 이러다 재결합하는 거 아니냐. 핑크빛 기류가 엿보인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됐고 아하. 이혼했고 이혼했는데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전 남편이 홍진경 씨 집에 여전히 자주 찾아온다고 그래요? 합니다. 근데 스토킹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관계가 좋아서.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진짜. 와.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네. 저 관계가 좋아서 찾아오는 거고 심지어 사돈들, 부모님들끼리도 여전히 그래요?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데요? 네네. 네, 사돈끼리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홍진경 씨가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쿨한 분들인지 몰랐다. 거의 헐리우드급이다. 할리우드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나오네. 했습니다. 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물론 이혼이 흠결은 아니잖아요. 흠결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혼을 했다. 22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라고 이 말을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아까 본 영상도 현재 녹화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지금은 홍진경 씨가 해외에 이제 사업자 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하고요. 미리 녹화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홍진경 씨 소속사에서는 홍진경 씨가 이미 몇 개월 전에 이혼 절차를 종료했지만 자녀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 생각해서 딸 생각해서 외부에는 알리지 않았는데 네. 또 많은 사람들한테 마치 이혼했다고 알려줘야 되나 이 말 안 하는 게 속이는 건가 마음 한편은 늘 무겁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홍진경 씨의 이혼 문제를 뉴스파이터를 비롯해서 방송사 또 대중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알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알리지 않았어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홍진경 씨가 밝힌 것처럼 이혼이 마무리된 걸 한동안 외부에 알리지 못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지 궁금하잖아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나는 언니 요즘에 괜찮아 언니. 그러니까 라일이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라일이 아빠랑도 잘 지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어? 언니 잘 지내고 있어. 사실은 나는 이거를 알고 있었잖아. 아주 몇 개월 전에 이제 이혼을 했어 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네가. 사실은 우리 이제 시어머님은 라일 엄마야 라일이가 조금만 더 크고 나서 발표를 해라.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나를 말리셨어 발표를. 그래서 언니 내가 더 말을 못했고. 그치, 또 근데 사실은 이제 기자님들이 많이 아셨고 그래서 이제 소속사로 기사를 쓰시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냥 이제 소속사에서 그랬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진경이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내가 미룰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도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라일이 아빠도 그렇게 하라고. 저간의 사정이 이러했다라는 걸 또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홍진경 씨의 이제 이런 이혼 소식이 전해다 보니까 과거 발언까지 새삼 주목받는 게 있다면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2023년 12월에요. 홍진경 씨가 함께 방송을 하는 한 제작진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축사 현장에서 했던 발언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제가 그렇게 모범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신이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처음엔 굉장히 고사를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여기서 축사를 하고 있네요라고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해당 제작진에게 못한다고 축사 못하겠다고 도망 다녔대요. 근데 아무 말이나 해달라 해가지고 뭐 약간 억지로 이 자리에 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네. 그 당시에 23년 12월인데 벌써 그때 당시에 모범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5년에 한 방송에서 다시 태어나도 뭐 결혼을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네. 나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은 안 한다. 결혼 생활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싱글 라이프를 좀 즐겨보고 싶다라면서 좀 속내를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신 최진봉 교수님 입장에서는 결혼 안 하겠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예, 뭐 하도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면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사모님 보고 계신데 결혼한 거 행복해 하시죠? 행복하죠, 당연히. 완전 그럼 당연하죠. 네, 한번 무슨 행복한 표정 지어보세요. 네. 행복합니다. 저는 늘 행복합니다. 네. 네. 어떤가요? 지금 보니까 네네. 이 홍진경 씨는 2015년 인터뷰긴 합니다만 한 10년 좀 전이에요. 네.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심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혼이 되고 나니까 그게 그 연관되는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실제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렇죠. 사안이라 추측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도 홍진경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럴까요? 절대 남편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연애 감정이 사라진 게 저 본인은 싫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 발언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 만약 5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연애할 때는 3시부터 거울 앞에서 자기 무슨 옷을 입지, 어떻게 얼굴 화장을 하지, 머리는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늘 설렜다는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홍진경 씨는 20년 동안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한 무슨 로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 홍진경 씨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하정은 평론가만 빼고 네. 뭐 설렘을 늘 그 결혼하면 그런 거 없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인생이. 저까지 가져가세요? 저까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응원하는 메시지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아해하면서도 양측이 뭐 특별히 한쪽이 무슨 뭐 불륜이나 이런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이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누리꾼들도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서로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 남아있는 모습도 홍진경답고 참 따뜻하다. 이런 걸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담담하고 쿨하게 멋지게 이혼 발표하는 사람은 홍진경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누구의 탓도 없이 각자 잘 살자고 약속하고 헤어지는 모습 이상향이다. 이런 글을 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못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졌잖아요. 헤어짐에 이 미숙하다. 그러니까 헤어짐을 잘 못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말이 많은데 홍진경 씨의 사례처럼 이혼하고도 양가가 더 왕래도 자주 하고 그리고 이 전 남편과 지금 자제분과도 잘 지내는 모습 그건 하나의 또 멋진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또 멋진 생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어탕을 못 먹는 추어탕 집단. 아니 이거는 이담하나 마치 중국 집따님이 짜장면 못 먹어요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가끔 중국집 이제 딸들이요. 그 맨날 짜장면만 먹다 보니까 이제 짜장면이 좀 싫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맨날 냄새 맡으니까. 네, 맞아요. 또 치킨집 딸은 또 맨날 기름 튀기는 냄새를 맡다 그럴 수 보니까 있어요. 난 통닭은 싫다. 이해되는데요, 이렇게 맞아요.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유독 또 생각나는 뜨끈한 추어탕이잖아요. 근데 그 추어탕집 딸이 추어탕은 못 먹는다라고 해요. 그게 누구냐면요. 네. 바로 코미디언 김민경 씨입니다. 어머나! 김민경 씨 아시죠? 그런데 김민경 반갑습니다. 씨와 추어탕. 김민경 씨가 추어탕을 못 먹는다? 김민경 씨가 못 먹는 게 있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상추에다가 딱 올리고 파절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걀, 네, 달걀인데 대왕 달걀말이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30알 제가 풀었습니다. 아우 난 성질 급해서 안 되겠어.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어. 무거워.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누가 만들었니? 달걀말이 전 국민이 거의 뭐 과장하면 좀 전 국민이 좋아하는 반찬인데 하재근 변호사님 저게 달걀말이에요. 벽돌이에요.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달걀 한 판을 다 깨서 와. 달걀말이 하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밥까지 곁들여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저게 정말 위장이 위대한 것 같은데 대박 사건. 김민경 씨가 뭐 위장 위대도 있지만 또 별명이 달걀 귀신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 정도로 달걀을 좋아한다는 건데 네. 김민경 씨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간다면 닭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닭이 낳은 달걀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도 있었고 네. 달걀은 툭, 탁, 툭 하고 까서 먹는데 네. 리듬을 타다 보면 30알은 금방이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유민상 씨가 또 믿기 어려운 증언을 했는데 네. 김민경 씨가 달걀 한 판을 먹긴 먹는데 먹는데 음료수 없이 먹는다. 와. 이게 인간이 가능한 것인지 사건인데요. 그런 말을 하면서 김민경 씨가 달걀 껍질 까는데 1.5초밖에 안 걸려서 5알 먹는데 30초밖에 안 걸린다. 아하.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툭딱각 리듬인데 툭딱각 툭딱각 이렇게 계란 깐데 이게 논다는 거잖아요. 툭딱각 툭딱각 툭딱딱. 그런데 어쨌든 보세요. 그렇게 먹는 것에 진심인 김민경 씨가 못 먹는 게 있다고라고라 안 믿기잖아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추어탕 하시거든요. 알지. 네, 그래서 대구에서. 대구에서 올라온 거예요? 서서 먹는. 몸보신. 추어탕을 야. 쌓았어요. 나 추어탕 좋아해. 아 진짜요? 여름에 최고지. 아 맞아. 보신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나 안 볼래. 이따 볼래. 민경언니 추어탕을 우리 민경언니 거 집에서 끓여준 느낌이야. 아우. 향 진짜 언니 우거지 향 너무 좋다. 근데 진짜 냄새 좋다 이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유 와. 남동아 딱이네요. 뿌리수유 호철 씨 너무 감사해요. 그럼 민경 언니는 이 추어탕을 몇 살 때부터 드신 거예요? 저는 추어탕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맨날 집에서 오면은 이 미꾸라지 삶는 냄새 때문에 집에 가면. 그게 싫어서 안 먹었어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추어탕을. 그럴 수 예. 있어. 그런 아까 우리 이담 아나운서의 추정처럼 그랬던 것 기억 때문에 추어탕을 안 먹었다는 거 어릴 때. 근데 최지문 교수님, 네. 추어탕집 하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사람이 먹는 것보다도
내 딸이 좀 먹어주길 기대했을 때 안 먹으면 서운하잖아요. 서운하죠. 근데요, 김민경 씨 어머니가 더 서운한 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게 뭐냐면 김민경 씨가 늘 출연한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이 출연한 게 먹방 프로그램이잖아요. 아하. 먹방 프로그램 출연을 해서 네. 다른 집의 추어탕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 방송에서. 그럼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게 레알이에요? 레알이에요. 어어. 그러니까 물론 방송이니까 일이라고 먹는지 모르겠지만 네. 집에서 안 먹는 추어탕을 아니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완전 엄마. 닮았다 대박 사건. 엄마랑 어머 대박 그러니까 사건. 네. 엄마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 김민경 씨한테. 야, 내가 한 건 안 먹더니 밖에서는 잘도 먹네? 이러면서 막 좀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착한 딸 김민경 씨가 다시 집에서 가서는 네. 이제 어머니가 끓여주신 추어탕을 열심히 잘 어머나. 먹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냄새 때문에 싫어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끓여준 추어탕 잘 먹는다고 합니다. 야, 아니 이렇게 되면 손정혜 변호사님 이거의 모녀 사이의 해피엔딩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추어탕과 얽힌 추억이 또 다시 있다고 어머나. 하는데요. 모든 부모님은 자식이 어른이 돼도 잘 밥 먹고 다니는지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김민경 씨 어머니도 김민경 씨한테 음식 항상 바리바리 싸서 보내줬다라고 하는데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김민경 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길거리 공연도 많이 하고 대학로 공연도 오래 하고 이게 운동선수들은 뭐 계약금이 또 있잖아요. 막 개그맨들은 없었어. 우리는 없었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어찌됐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마법에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아유 이런. 왜냐면 우리는 출연을 해야 출연료를 받는 거니까 출연하지 않으면은 돈을 벌 때 그때 내가 그렇다고 알바를 할 수도 없는 게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작가실에 계속 이제 회의실에 있으니까 돈을 못 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도 이제 제가 세월호 오면서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에 벌리면은 너 내려와라는 얘기를 할까 봐. 정말 이제 처음 이제 계약금 받은 거 자취방을 구했었는데 신길동에 500에 30이었나? 그 야. 이제 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너무 더우니까 그때도 정말 엄마가 보내준 추어탕으로 그 여름을 보낸 게 소울푸드네 언니에게 먹은 게 아니고 얼려놓고 너무 더우니까 그걸 안고 잤어. 너무 더워서. 어머나.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버텨왔고. 아 세상에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 추어탕 하시던 그 김민경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당신께서 만드신 추어탕 안 먹어서 속상했던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신인 시절 때 에어컨 살 돈이 없어서 추어탕을 냉장고에 얼려서 그걸 끌어안고 열기 더위를 시켰다는 그 얘기가 그게 더 속상하시겠어 지금. 네, 오죽 더웠으면 음식을 얼려서 그렇게 안고 잤을까. 딸이 얼마나 타지에서 고생을 많이 할까. 그것 때문에 참 속상하실 것 같은데 김민경 씨가 또 엄마가 속상하시는 걸 또 제일 마음 아파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민경 씨 인생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까요? 엄마 말을 잘 듣자. 이게 인생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민경 씨가 네. 누군가한테 선한 영향을 주면서 살자라는 또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도 엄마 말씀 때문에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 말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코미디언 꿈을 가진 다음에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개그우먼으로 성공했고 네. 먹방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국가대표까지 했거든요. 네. 2022년에 사격을 접한 지 1년 만에 실용사격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진짜예요? 어머, 진짜 어머, 국가대표가 어머, 됐습니다. 어머. 네, 개그 예능 대표가 아니라 스포츠 국가대표가 됐고 네. 2024년에 파리올림픽 해설위원으로 사격 중계하기도 했었는데 네. 당시에 오해진, 김혜지 두 선수 경기를 중계하던 중에 김민경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내가 국가대표가 됐을 때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했다. 엄마의 자랑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김민경 씨가 예능에서 뭐 여러분 김민경 씨가 나왔던 그 4명의 유명 코미디언 나와서 그 먹으러 막 하는 먹방 기억나시죠? 뭐 굳이 프로그램 제목 얘기 안 해도 근데 거기서 그렇고 조금 전에 MBN 예능이나 다른 예능에서 나왔을 때 먹는 모습도 보셨지만 시청자분들이 김민경 씨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재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먹을 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거 우리 그거 있잖아요. 먹는 것도 다부지게 먹는 게 그런 모습이 예쁘잖아요. 그런 게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이야. 복스럽게 먹는다. 복스럽게 맞아요. 이게 복스럽게 먹는다고 하는 건 누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또 음식을 제공해주거나 대접을 하면 그걸 잘 먹어주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만드신 분한테 진짜 기쁘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복스럽게 먹어. 아, 진짜 맛있게,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아까 사실은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음성 안 나가고 김민경 씨 말 나올 때 다들 최진영 변호사를 포함해서 배고프다고 먹고 네, 싶다고 맞아, 진짜. 그만큼 이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 나도 먹고 싶다. 네. 이런 충동을 느낄 정도의 모습이라고 하면 김민경 씨가 그게 바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진짜 거예요. 맛있게 먹네. 진짜 그러니까요. 맛있게 먹어. 보기만 해도 맛있게 먹잖아요. 그리고 대박사건. 그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이라고 한 게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운동 웬만한 사람 하지 못한 운동만 하거든요. 네. 사격 선수까지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는 네. 그야말로 프로페셔널 모습이 국민들에게 저렇게 복스럽게 먹는 것뿐만 네. 아니라 시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그 그러니까요. 김민경 씨의 모습이 너무 멋진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이 김민경 씨의 매력은 무엇이든지 그게 운동이든 먹방이든 예능이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 그 모습에 많은 시청자와 팬분들이 열광하고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어떤 것, 그 어떤 일도 건강하게 또 해내시길 또 뉴스파이트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어머나 어머나, 제목 이게 뭐예요? 수건 대신 걸레를 제공했다. 고라 지금 진짜 호텔이 그것도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수건 대신 걸레라니 걸레를 줄 일이 있을까 싶잖아요. 이게 잘못 쓴 거 아니야? 제작진이 제목? 아닙니다. 어머.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SNS에 올라온 게시글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머나. 수건 대신 걸레를 제공받았다는 말도 안 돼 건데요. 이거 지금. 이 글을 쓴 작성자는요. 휴가를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놀러를 갔습니다. 어머? 멀리 여수까지 갔는데요. 어허. 지금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여기는 원래 이제 워터파크까지 있는 곳이라 여행 떠나기 전부터 가족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다 놀고 나서 물놀이를 하고 나서 아이의 몸을 닦으려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있는데 네. 저기 보이시죠? 사진에 걸레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머, 진짜 써 있네요. 걸레라고? 아이 몸을 닦고 있던 그 수건이 아니라 걸레였던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걸레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정말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눈을 의심할 정도가 아니라 최진봉 교수님, 지금 스튜디오에서 보는 저희들도 지금 눈을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빵당 진짜. 황당하죠. 아니 수건을 하고 호텔에서 제공받은 걸 가지고 수영하고 그리고 닦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거의 닦았대요. 네. 근데 글씨를 나중에 본 거예요. 그럼 와. 기분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아니 걸레로 우리 애를 닦아준 게 되는 저보죠. 거잖아요. 어머나나. 저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엄마잖아요. 엄마로서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정말 최악의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호텔이라면서 호텔. 그러니까요. 호텔에서 보통 이제 수건하고 걸레를 구분하기 위해서 걸레라고 써놓고 그걸 걸레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거를 이게 투숙객한테 제공을 해서 그걸로 몸을 닦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진상고객이 되기 싫어서 네. 호텔 프론트에 가서 항의를 했대요. 네.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걸레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수건을 제공해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문제는 네. 이 호텔의 대응이 뭔데요? 더 기분을 상하겠다는 뭐라고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항의를 받은 호텔이 죄송하다. 세탁을 하는데 수건을 분리하는 중에 수건과 걸레가 섞인 것 같다라고 말만 하고 수건 교체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면 새로운 수건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나중에 그러면 또 수영하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거나 이러려면 수건이 또 필요하잖아요. 수건 교체 조치를 하지 않고 아무런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미안하다 말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작성자가요 본인이 가져온 수건을 사용해서 아이를 닦아줬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고객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었고 정말 너무너무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호텔이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해결을 안 한 이 호텔 때문에 이 작성자가 너무 화가 난 상황입니다. 기분 다 망친 거예요, 휴가 기분. 그런데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저 호텔 응대한 사람 제정신이에요, 진짜. 저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서비스업이란 것은 결국 찾아온 손님에게 최고의 체험, 그러니까요. 경험을 하도록 해서 다시 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쫓아버리는 이런 고객 응대가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인데요. 사실 여름에 가장 우리 그 서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호캉스. 호캉스죠, 진짜. 정말 저도 여수에 가서 호캉스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만 네. 제가 우리 뉴스파이터에 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고객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 호텔 사과하고 비쌀 거 아니에요? 저 호텔 얼마예요, 그러면 1박에? 매니저가 40만 원. 1박에 40만 원 하는 호텔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물놀이 시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급 호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되면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깍듯이 사과하고 거기에 식음료 쿠폰이라도 드리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은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것인데 이 방송까지 나오면서 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사과까지 했다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 사연,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분들 역시 지금 저희처럼 분통 터져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연에 많은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삽시간에 온라인에 번진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반응이 나왔는데 누리꾼들이 내가 알기론 저기가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다. 최소한 수건은 바꿔줘야지. 네. 이런 반응들이 나왔고 네. 또 어떤 누리꾼은 이번엔 식당 아니고 숙소입니다. 이런 네. 말을 하게 됐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여수의 한 식당에서 아, 혼자 온 여행객을 맞아요. 홀대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 식당하고 호텔을 함께 이제 거론하면서 저격을 한 겁니다. 아니, 상황이 이 지경이 되는데 호텔 측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논란이 커지나 호텔 측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불편을 겪으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으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전 직원 대상 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객실 점검 과정 및 목록을 개편하겠다. 고객 의견 접수 체계 개선 예정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이제 밝히고요. 실제로 호텔의 총 지배인과 대표가 작성자에게 이제 사과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고 전반적인 조치도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30초 드릴게요. 늦게나마 사과한 건 그나마 다행인데 여수 관광도시로 유명하게 뭐예요? 최근에 식당, 지금 호텔, 지금 여수 얼굴 먹칠한 거잖아요. 여수시도 난감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까 식당 얘기가 나왔지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다녀가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된 식당인데 거기서 혼밥하는 사람에게 빨리 먹고 나가라. 식사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네. 그래가지고 한번 논란이 있었거든요. 여수시도 곧바로 뭐 관련해서 사과문을 내고 음식, 숙박업, 친절교육 강화 약속을 했는데요. 이번 일이 또 터지면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또 한 번 좀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하시는 분,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각성해 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